모르그 거리의 살인에 대하여. 포는 가본 적이 없는 프랑스 파리의 모르그 거리라는 가공의 거리를 설정하여 이 거리의 어느 집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인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난장판이 된 방 안, 딸의 시체는 굴뚝에서, 어머니의 시체는 목이 잘린 채 뒷뜰에서 발견되고, 살해자의 목소리를 들은 증인들이 있으나 범인의 존재는 종잡을 수 없습니다. 문은 잠겨 있고 열쇠는 방 안에 있었으며 창문도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사건은 미궁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데, 이 작품 모르그 거리의 살인은 1841년 포우의 나이 32살에 그레이엄스 매거진에 실린 포우의 추리소설의 처녀작이며 이야기의 구성과 분석, 추리가 뛰어난 작품입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의 주인공 딥판과 함께 사건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모르그 거리의 살인. 분석적인 것으로 알려진 정신기능 그 자체는 거의 분석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것이 얻어내는 효과에서 그 정체를 짐작할 수밖에 없다. 그것에 대하여 특히 뚜렷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러한 자질에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항상 아주 생생한 기쁨의 원천이라는 점이다. 체력이 튼튼한 자가 육체적 능력을 자랑하며 근육을 움직이는 일에 기쁨을 발견하듯이 분석가는 해명한다는 정신활동을 기리는 것이다. 분석가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거기에서 기쁨을 찾아낸다. 그는 수수께끼, 난제, 암호를 좋아하며 그것들을 해명할 때는 보통 사람의 이해력으로 보면 초인적이라 여겨지는 예민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내리는 결론은 진실로 질서 정연한 순서를 거쳐 얻어지는 것임에도 얼른 보기엔 직감적인 해답처럼 생각된다. 평범한 수를 다 쓰고 나면 분석가는 상대의 마음속에 뛰어들어 자기를 상대에게 일치시키고 그리하여 상대방이 실수를 저지를 수 있거나 또는 성급한 오산에 빠질 수 있는 유일한 묘수를 발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휘스트는 오래전부터 소위 계산 능력 함양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최고 지성의 소유자 가운데 체스는 시시하다고 경멸하면서도 휘스트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중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사실 휘스트만큼 고도로 분석 능력이 요청되는 종류의 놀이는 없다. 세계 제1의 체스 명수는 단지 체스의 명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휘스트에 능하다는 것은 머리와 지가 우열을 겨루는 더 중요한 다른 인간 활동의 여러 분야에 있어서도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능하다는 것은 게임에 있어서의 완벽성이라는 뜻이며 그 완벽성에는 정당한 이점을 얻는 급소는 모조리 알고 있다는 자질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급소는 수도 많지만 형태도 갖가지인지라 평범한 사생력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사고의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는 것이 보통이다. 빈틈없이 관찰한다는 것은 똑바로 기억한다는 이야기이다. 이 점에서는 주의력이 있는 체스의 명수라면 휘스트도 꽤 잘할 것이며 게임의 단순한 방법에 기초를 둔 법칙으로서의 후일의 법칙도 아무에게나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분석가의 수완이 발휘되는 것은 단순한 법칙의 한계를 넘은 차원에서이다. 그는 말없이 일련의 관찰이며 추리를 한다. 그런데 그런 일은 상대방도 할 것이다. 그렇다면 획득된 정보의 폭에 틈이 생기는 것은 추리의 정보에 의한다기보다는 관찰의 질에 의한다는 이치가 된다. 필요한 것은 무엇을 관찰할 것이냐를 알고 있을 것이다. 분석가는 자기를 한정하는 짓은 일체 하지 않는다. 게임이 목적이라고 해서 게임 이외의 일에서의 영역을 거부하는 일도 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 편 얼굴 표정을 음미하며 그것을 상대편 두 사람의 표정과 상세히 비교 검토한다. 그는 각자의 카드 분류법, 흔히 으뜸 패는 으뜸 패끼리, 같은 패는 같은 패끼리 분류하는 방법을 그들이 손에 든 카드에 던지는 시선을 통해 알아낸다.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상대의 표정 변화를 일일이 관찰하여 자신 있는 표정, 놀란 표정, 의기양양한 표정, 아까운 듯한 표정 따위의 차이에서 사색의 재료를 수집한다. 트릭을 집어드는 태도에서 그것을 잡은 자가 또 하나의 짝을 맞출 수 있는지 어떤지를 판단한다. 카드를 테이블에 던지는 동작으로
상대방의 가장된 태도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간파한다. 슬쩍 또는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 우연히 카드 한 장이 떨어지거나 뒤집혀졌을 때 당황해하느냐 아니면 태평한 얼굴을 유지하느냐 하는 것, 카드를 세고 배열하는 순서, 당황, 망설임, 서두름, 몸의 경련, 그러한 것 일체가 한편으론 직관적인 그의 지각력에 사태의 진상을 간파하는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게임을 한두 차례 또는 세 차례쯤 치르고 나면 그는 각자가 갖고 있는 패를 완전히 알아채고 그 다음부터는 마치 상대방 모두가 카드의 겉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차례차례로 패를 끊어가는 것이다. 분석적 능력을 단순한 재간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분석가는 반드시 재간이 있지만 재간이 있는 자가 전혀 분석을 못하는 경우는 흔히 있기 때문이다. 흔히 재간이 잘 발휘되는 구성 능력 또는 결합 능력을 골상학자들은 원시적 기능으로 간주하여 머리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나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능력이 그 밖의 점에서는 백치에 가까운 그러한 지능의 소유자에게서 아주 빈번히 나타나 정신연구가들이 많은 관심을 끌어왔던 것이다. 재간과 분석 능력의 차이는 공상과 상상력의 차이보다도 훨씬 크지만 그 차이의 성질은 극히 엇비슷하다. 사실상 재간이 있는 사람은 항상 공상적이며 참말로 상상적인 인간은 항상 분석적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독자에게 있어서는 이상 서술한 명제에 대한 일종의 주석처럼 비칠지도 모른다. 나는 1800몇 년인가 봄에서 초여름에 걸쳐 파리에 체제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시 오기스트 디팡이라는 인물을 사귀게 되었다. 이 젊은 신사는 양가 아니 명문 출신이나 이따른 불운으로 말미암아 활력을 잃은 나머지 세상에서 활약하겠다든가 기운을 만회하겠다든가 하는 생각을 단념하고 있었다. 채권자들의 호의로 유산 일부가 아직 그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므로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되도록 검약한 생활을 하며 지나친 사치를 피하고 그럭저럭 일상의 양식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책이 그의 유일한 사치품이었다. 파리에서는 책은 쉽게 입수되었기 때문이다. 초대면은 몽마르트 거리에 이름도 없는 도서관에서였다. 우연히 두 사람은 다 같이 진귀한 책을 찾고 있었는데 그것을 인연으로 가까이 사귀게 되었다. 우리는 자주 만났다. 프랑스인이라는 것은 자기 일을 화제거리로 삼을 때는 그야말로 솔직하다. 그가 그러한 솔직함으로 이야기해준 그의 일가의 사사로운 일이라고나 할 만한 것에 나는 깊은 흥미를 느꼈다. 또 그의 독서가 광범함에도 감탄했지만 그보다는 그의 상상력이 분방한 열기며 발랄한 신선미에는 나 자신의 몸 안에서도 불이 붙는 듯한 느낌이었다. 당시 나는 어떤 물건을 찾기 위하여 파리에 있었는데 그러한 나에게는 이런 사람과의 교제가 더할 수 없이 유익한 일이라고 느꼈고 그러한 느낌을 솔직히 그에게 고백했다. 그러다가 결국 내가 파리에 있는 동안은 둘이서 함께 살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주머니 사정은 내가 다소 나은 편이었으므로 집세와 가구 일체의 비용은 내가 부담하기로 하고 포브르 생제르망의 구석지고 황량한 한 구석에 붕괴 직전에 꼴로 서 있는 고색 창연하고 그로테스크한 저택을 빌렸다. 무슨 연유인지 물어보지는 않았으나 여하튼 어떤 종류의 미신 때문에 오랫동안 사는 사람이 없었던 이 저택을 우리는 우리 두 사람에게 공통된 다소 환상적이고 우울한 성격에 맞는 스타일로 장식했다. 이 집에서의 두 사람의 일상생활이 세상에 알려졌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미치광이로 취급되었을 것이다. 하기야 무해한 미치광이로 되겠지만 우리는 완전히 세상과는 인연을 끊고 살고 있었다. 외부의 인간은 일체 출입시키지 않았다. 물론 이 은신처의 소재에 대해서는 나의 이전부터의 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였고 디팡 쪽은 파리에서 소식을 끊은 지 이미 오래였다. 우리는 둘만의 세계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밤이기 때문에 밤에 매혹된다는 것이 내 벗의 변덕스러운 공상벽이었으나 그 밖의 것과 함께 나는 차차 이 변덕에 물들어가서 마침내는 내 자신, 그의 이 분방한 변덕에 완전히 포로가 되고 말았다. 밤의 여신이 늘 함께 있어주기를 바랄 수는 없었지만 그 존재를 유지할 수는 있었다. 첫 새벽 동이 트는 즉시 우리는 이 낡은 건물의 육중한 셔터를 전부 내리고 촛불을 2개 켠다.
이 촛불은 강한 향기를 띠고 있어 아주 희미하고 무시무시한 태양광선마저 내모는 것이었다. 이러한 준비를 갖추고 나서 독서하고 글을 쓰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 분주히 꿈속을 헤매다 보면 시계의 종이 진짜 밤의 도래를 알리는 것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성급히 서로 팔을 끼고 거리에 뛰어나가 낮에 화제를 계속한다든가 한밤중에 멀리 광범위하게 걸어다녀 이 대도시의 요기 어린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곳에 조용한 관찰만이 베풀어주는 무한한 마음에 교양을 구하는 것이었다. 그럴 땐 을에 디팡의 특이한 분석 능력을 재인식하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그는 그러한 능력을 사용하는 일에는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 그러한 기쁨을 망설임 없이 말했다. 그는 킥킥 입속으로 웃으며 자기가 보는 바에 의하면 대개의 인간은 가슴에 창을 달고 있는 것 같다고 장담하고 곧 나의 심중 따위는 완전히 간파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구체적이고 놀라운 증거를 들어 그 주장을 실증해 보이는 것이었다. 그럴 때의 그의 태도는 냉담 그대로이며 또 신들린 듯이 보이기도 했다. 눈에서는 표정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그 음성도 평소에는 중후한 테너이던 것이 갑자기 고음이 되어 마냥 말하는 폼이 온화하지 않고 또 말의 매듭이 명료하지 않다면 히스테리라도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들렸을 것이다. 이러한 상태의 그를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곧잘 고대 철학의 이중 영혼설이 생각나서 창조적인 디팡과 분석적인 디팡이라는 두 사람의 디팡을 가상하고 혼자 묘한 공상에 잠기는 것이었다. 여기서 미리 알려둘 것은 이렇게 써왔다고 해서 괴담을 늘어놓을 심산도 공상소설을 쓸 속셈도 아니라는 점이다. 내가 이 프랑스인에 대해서 서술한 것은 흥분되었다고 혹은 병들었다고 할 수 있을 지성의 결과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그런 경우에 그가 어떠한 말을 했느냐 하는 것은 신뢰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가장 손쉬울 것이다. 어느 날 밤 우리는 팔레 르와얄 부근에 길게 일직선으로 뻗쳐 있는 불결한 길을 거닐고 있었다. 둘 다 깊은 생각에 잠겨 적어도 15분 동안은 서로 말 한마디 꺼내지 않았다. 그런데 디팡이 갑자기 이런 말을 끄집어내는 것이었다. 과연 그 작자는 키가 작아 만담이나 하는 무대에 알맞겠군. 그건 틀림없어 하고 나도 모르게 대답하고 있었으나 너무 생각에 열중하고 있었으므로 상대가 내 생각에 꼭 파장을 맞춰온 그 방법의 기묘함은 당장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문득 제정신으로 돌아와 나는 몹시 놀랐다. 디팡, 나는 정색하고 말했다. 이건 의외로군. 아니 놀랐다고 해도 좋지만 말이야. 하여간 내 귀를 믿지 못할 지경이야. 어떻게 그런 것을 알 수 있었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여기서 나는 말을 끊었다. 내가 누구 일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가 정말로 알고 있었는지 어떤지를 확인할 심산이었던 것이다. 샹뜰리 일이지 하고 그는 말했다. 왜 말을 끊었지? 저렇게 키가 작아서는 비극에는 맞지 않는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지 않았어. 그야말로 틀림없이 내 사색의 주제였다. 샹뜰리는 생드니 거리의 구두 수성공이었는데 아주 연극에 열중하여 크레비형의 미국 크세르크세스의 주역을 자청해 나섰으나 형편없이 망신만 당했다. 부탁이야 말해줘 하고 나는 다급히 말했다.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자네는 감쪽같이 알아챘는데 그것에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사실 말이지 나는 몹시 놀라 그 일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할 마음이 도무지 생기지 않았다. 그 과일 장수 말이야 하고 디팡은 대답했다. 덕택으로 자네는 결론에 도달한 거야. 그 구두성공이 크세르크세스나 기타 동종의 역할에는 키가 모자란다고 말이야. 과일 장수라고? 그건 뜻밖이군. 과일 장수는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 거리로 들어섰을 때 자네에게 부딪힌 사나이 말일세. 그렇지. 아마 15분쯤 전 일이지. 그러고 보니 커다란 사과 광주리를 머리에 인 과일 장수가 내게 부딪혀 나를 넘어뜨릴 뻔했던 것은 사실이며 그것은 C거리에서 이 거리로 들어오려는 때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샹틸리와 어떻게 결부되는지 나로선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다. 디팡에게는 사람을 속이고 있는 기색은 티끌만큼도 없었다. 그럼 설명하지 하고 그는 말했다. 똑바로 이해하게끔 우선 내가 자네에게 말을 건 시점에서
문제의 과일 장수와의 부딪힘까지 자네 사고를 거꾸로 더듬어 보기로 하지. 대충 말해서 자네 사고의 줄거리는 이렇게 되지. 샹틸리, 오리온 성좌, 니콜스 박사, 에피쿠로스, 스테레오토미, 도로의 포석, 과일 장수 하는 식으로 말이야. 인생이 어떤 시기에 자기의 어떤 생각이 어떻게 거기에 도달했는가를 거꾸로 더듬어 보는 것에 흥미를 가진 일이 없는 사람은 좀처럼 없으리라. 그러한 작업에는 종종 흥미진진한 그 무엇이 있어 그러한 일을 처음으로 해보는 자는 그 출발점과 도달점과의 사이에 생기는 무한하게까지 보이기도 한 거리, 그 모순에 아연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프랑스인의 그러한 주장을 듣고 더구나 그 정확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때 나의 놀라움이 어떠했는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으리라. 기억이 틀림없다면 시 거리를 지나가기 직전 우리는 말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화제였어. 이 거리에 들어왔을 때 머리에 커다란 광주리를 인 과일 장수가 우리 옆을 쓱 스쳐갔지. 그 순간 자네는 포장용 돌더미 위로 쓰러졌지. 보도가 수리 중이고 거리에 돌이 쌓여져 있었기 때문이지. 자네는 그러한 돌에 하나에 발이 걸려 미끄러져 약간 발목을 삐고 아픈 듯이 불쾌한 것 같은 인상을 짓고 한두 마디 중얼대고는 돌더미에 눈길을 보내고 그러고는 다시 묵묵히 걷기 시작했지. 나는 별로 자네의 일거일동에 주의하고 있었던 건 아니야. 하나 최근에는 관찰하는 일이 뭐랄까 거질이 되고 말았지. 자네는 눈을 내리깐 제 걸어갔어. 포도의 구멍, 수레바퀴 자국을 언짢은 듯이 힐끗힐끗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네가 아직 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던 거야. 우리는 마침내 라마르틴이란 이름의 작은 길에 나섰지. 그 길은 시험적으로 고정시키는 포장 방식이 채용되고 있었어. 거기에 오자 자네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지. 그리고 입술도 움직였어. 그것을 보고 자네가 스테레오토미라는 말을 중얼냈음이 틀림없다고 확신했네. 이러한 포장법에 대해 사람들이 아주 기꺼이 붙이는 명칭이니 말이야. 자네가 스테레오토미라고 중얼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원자와 나아가서 에피크로스의 학설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믿었지.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자네와 이 문제를 논의할 때 나는 이 위대한 그리스인의 막연한 추측이 최근의 성운, 우주 창조설에 의해 확인되었음에도 사람들의 주의는 거의 끌지 못했다고 말한 적이 있었지 않나. 그래서 나는 자네가 오리온 성자의 대성운에 눈길을 돌리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고 틀림없이 그러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자네는 하늘을 쳐다봤네. 그래서 나는 확신을 얻었어. 자네 사고의 궤적을 정확히 더듬어왔다는 것을. 그런데 어제 미제에 실렸던 그 샹들리를 무자비하게 헐뜯었던 그 기사에서 그 풍자가는 비극을 한다고 구두수성공이 이름을 바꾼 것을 천하게 빈정대며 우리가 곧잘 화제로 올렸던 그 라틴어 식구를 인용하고 있었지. 즉 이렇지. 처음 글자는 옛소리를 이뤘도다. 나는 가르쳐 주었다고 여기는데 이것이 옛 우리온이 오리온으로 된 것에 관련시킨 문구야. 그 설명을 했을 때 나는 꽤 기발한 말을 했으므로 자네가 잊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했지. 따라서 자네가 오리온과 샹들리를 결부시키려는 건 분명했네. 사실 자네가 그 두 가지를 결부시킨 것은 자네 입술에 문득 떠오른 미소의 성질로 알았지. 자네는 그 불쌍한 구두수성공의 낭패를 생각했지. 그때까지 자네는 몸을 움츠리고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허리를 쭉 펴더군. 그래서 자네가 샹들리의 키 작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명백해졌네. 내가 자네의 명상에 끼어들어 과연 그 작자는 키가 작아 그 샹들리는 만담이나 하는 무대에 알맞다고 말한 것이 바로 그때였지.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어 가제트 데 트리브너의 석간을 살피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기사가 우리의 주의를 끌었다. 기괴한 살인사건. 오늘 새벽 3시경 생로스구의 주민은 일련의 무서운 비명에 잠이 깨었다. 비명은 모르구 거리에 있는 마담 레스파네와 딸 마드무아젤 카미오 레스파네가 살고 있는 건물의 4층에서 새어난 것이 분명했다. 10사람 정도가 경관 2사람과 함께 달려와 보통 수단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열리지 않았으므로 그 때문에 다시 시간이 지체되어 겨우 쇠지뢰로 입구문을 비틀어 열고 옥내로 들어갔다. 그 무렵에는 비명은 그쳐 있었다. 그러나 일행이 1층에서 2층의 계단에 뛰어 올라가고 있을 때 다투는 듯한 거칠은 목소리가 2-3번 똑똑히 들렸고
그것이 건물의 3, 4층 근처에서 들리는 듯했다. 2층 층계참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 소리도 그쳐서 사방은 아주 고요해졌다. 일행은 갈라져서 4층 뒤쪽의 커다란 방에 들어가 보니 그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으므로 억지로 비트로 열고 들어갔는데 눈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한 광경이 전개되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몸소리치게 했다. 실내는 난잡하기 그지없었다. 가구는 망가지고 사방 가득히 파편이 떨어져 있었다. 침대는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 침대에서는 침구가 떨어져 나가 바닥 복판에 내동쟁이 쳐져 있었다. 의자 위에는 피투성이의 면도칼이 하나, 난로 위에는 잿빛의 길다란 사람 머리칼에 굵은 뭉치가 두셋 있는데 이것도 피투성이가 되어 뿌리째 뽑힌 것 같았다. 나폴레옹 금화 4개, 토파즈의 귀걸이 하나, 은숟갈 3개, 양은의 작은 숟갈 3개, 금화 약 4,000프랑이 든 주머니 2개 등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방 한 구석의 장롱 서랍은 마구 흐트러진 채 열려 있었으나 안의 물건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 뚜껑이 열려 있는 소형 철제 금고가 침대가 아닌 침구 밑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열쇠가 꽂힌 채 속에는 몇 개의 낡은 편지와 그 밖에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 서류밖에 없었다. 마담 레스파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난로에 꽤 많은 양의 검댕이 보여 굴뚝을 조사한 결과 기사로 하기에도 꺼림칙한데 머리를 밑으로 한 딸의 시체가 끌어내려졌다. 이러한 꼴로 좁은 틈바귀에 꽤 위까지 억지로 밀어넣은 모양이다. 몸은 아직 따스했다. 조사해보니 몸에는 다수의 찰가상이 보였고 그 상처들은 밀어 올려지고 끌어내려졌을 때 생긴 것 같았다. 얼굴은 심하게 긁힌 상처투성이고 목에는 시꺼먼 타박상과 깊은 손톱 자국이 있어 피해자는 교살된 것으로 짐작되었다. 가옥을 샅샅이 수사했으나 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일행이 건물 뒤쪽에 돌이 깔려있는 뜰에 나갔더니 거기에 노부인의 시체가 있었다. 목이 심히 찢겨져 있어 들어 올리려는 순간 머리가 굴러 떨어졌다. 머리도 그러려니와 몸통도 보기에도 무참하리만큼 마구 찢겨져 있었다. 특히 몸통의 상태는 심하여 거의 원형을 알아볼 수 없었다. 현재까지의 경위로 보아 이 괴 사건의 해결의 단서는 아무것도 발견되고 있지 않은 모양이다. 이튿날 아침 신문은 다음과 같은 상보를 게재했다. 모르그 거리의 참극. 이야말로 괴상한 흉악사건에 관련하여 다수의 참고인의 취조를 받았으나 사건 해명의 단서는 무엇 하나 발견되지 않았다. 이하는 증여 증언의 전부이다. 세탁을 맡아 하는 여인 폴린 디브리의 증언. 증인은 피해자 2사람의 3년 내의 지인이다. 이 기간 동안 세탁물을 도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부인과 딸 사이는 좋았던 것 같았으며 서로 위로하고 지냈다. 지불은 깨끗했다. 살림살이나 수입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생계의 보탬으로 마담은 점을 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돈을 모으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세탁물을 가지러 가든가 빨래한 것을 가지고 가든가 할 때 집안에서 타인을 본 일은 없다. 사람을 부리고 있었던 기색도 없다. 4층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구류는 없는 것 같았다. 담배가게의 피에르 모로의 증언. 증인은 4년간에 걸쳐서 적은 양의 담배 및 코담배를 마담 레스파네에게 팔아왔었다. 이 근처 태생으로 계속 여기에서 거주. 노부인과 딸은 사체가 발견된 집에 6년 이상 살고 있었다. 그 이전에는 보석상이 들어있었는데 그는 위층 방들을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 싸구려로 전세에 내주었다. 이 건물의 주인은 마담 레스파네. 그녀는 세든 사람이 자기 물건을 제멋대로 이용하는 것이 못마땅하여 자신이 직접 들어오고 나서는 아무에게도 방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았다. 노부인은 순진한 데가 있었다. 증인이 딸을 만난 건 6년간에 5번. 2사람은 세상과는 전혀 교섭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부자라는 소문이 있었다. 근처 사람들에게서 마담네가 점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노부인과 딸 외에는 운송업자가 1-2번, 의사가 8번 내지 10번 그 입구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그 밖에 다수의 이웃이 거의 비슷한 내용의 증언을 했다. 이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는 평판이 있는 자는 없었다. 마담 레스파네와 딸의 근친자가 생존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불명. 길 쪽으로 면한 창의 덧문이 열려져 있은 일은 좀처럼 없었다. 건물 뒤쪽의 창은 그 4층 뒤쪽 방의 창을 제외하고는 닫혀져 있었다. 집은 훌륭한 건물로 아직 그리 낡지 않았다. 경관 이시도르 미제의 증언. 증인은 오전 3시경 통보를 받고 그 집으로 달려갔는데 20-30명의 사람이 건물 입구에 떼지어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다.
결국 문을 총검으로 비틀어 열었다. 쇠지뢰가 아니다. 문은 견문 또는 여닫이 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더구나 상하 모두 볼트가 걸려 있지 않았으므로 여는 데는 그다지 힘들지 않았다. 비명은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되다가 갑자기 그쳤다. 그것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어떤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지르는 비명 같았는데 크고 길게 꼬리를 무는 것이었지 짧고 빠른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증인은 선두에서 계단을 올라갔다. 최초의 층계참에 이르렀을 때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다투는 듯한 두 사람의 음성이 들렸다. 하나는 굵고 탁한 음성, 또 하나는 몹시 날카로운 아주 기괴한 음성. 굵은 음성에서 나오는 말 중 그 몇 마디는 분간할 수 있는 프랑스어였다. 여자 음성이 아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아이쿠 라든가 저런 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날카로운 음성은 외국인의 소리, 남자 소리인지 여자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다. 내용은 알 수 없었으나 스페인어였다고 생각된다. 방 및 시체의 상황에 대한 본 증인의 진술은 어제 보도된 바와 같다. 근처에 은세공하는 앙리 뒤발의 증언. 증인은 처음에 건물에 들어간 일행의 한 사람, 위제의 증언을 대강 뒷받침하고 있다. 때밀고 들어가자 곧 문을 잠궜다. 한밤인데도 곧 사람들이 모였으므로 그들 군중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 증인의 의견으로는 날카로운 소리는 이탈리아어지 프랑스어는 아니라고 확신, 남자 소리였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여자 목소리였을지도 모른다. 이탈리아어는 잘 모름. 그 억양으로 판단해서 이탈리안이라고 믿는다. 마담과 딸과는 아는 사이로 두 사람과는 곧잘 이야기를 했었다. 날카로운 소리가 어느 피해자의 목소리도 아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요리점 주인 오덴 헤이머의 증언. 이 증인은 자진하의 증언에 응했다. 프랑스어를 몰라 신문은 통역을 통해서 행해졌다. 태생은 암스테르담. 비명이 났을 때 집 곁을 지나가고 있었다. 비명은 수분, 그렇지 10분쯤 계속되었다. 크고 길게 꼬리를 물었다. 소름이 끼치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소리. 건물에 들어간 일행의 한 사람. 한 가지 점을 제외하고 여태까지의 증언과 일치. 날카로운 소리가 남자 목소리이고 더구나 프랑스어였다고 확신하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말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 큰 소리로 빨리 하는 높낮이가 확실하지 않은 소리. 노하고도 있지만 몹시 겁을 먹고 있기도 한 그러한 발성법. 소리는 날카롭다기보다는 귀에 거슬리는 거친 소리였다고 하는 쪽이 더 정확하다. 굵은 음성은 어이쿠라는 말과 저런이라는 말을 여러 번 하고 한 번만 지독한 놈 하고 말했다. 드롤렌느 거리의 미뇨 부자은행 총재. 윌레 미뇨의 증언. 부친 미뇨. 마담 레스판에게는 다소의 재산이 있었다. 당 은행과는 8년 전 봄부터 거래가 있었다. 틈틈이 예금을 했다. 예금 인출은 전혀 없다가 죽기 4월 전에 처음으로 그녀 자신이 와서 4,000프랑의 금액을 찾아갔다. 전액 금화로 지불하고 행원 한 사람에게 그 돈을 집까지 가져다 주게 했다. 미뇨 부자은행의 행원. 아돌프 르봉의 증언. 당일 정오경 증인은 4,000프랑이 든 2개의 주머니를 들고 마담 레스파네를 따라 그녀 집까지 갔다. 문이 열리고 마드모아젤 레스파네가 모습을 나타내어 그의 손에게 주머니 하나를 받고 노부인은 다른 한쪽 주머니를 받았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뒤로 했다. 당시 한 길에는 인적이 없었다. 골목이어서 한적했다. 양복점 주인 윌리엄 버드의 증언. 옥내로 들어간 일행의 한 사람으로 영국인. 파리에 산지 2년. 계단을 올라갔을 때의 선두 집단의 한 사람. 문제의 소리는 들었다. 굵은 목소리는 프랑스인. 몇 가지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으나 전부는 기억이 없다. 어이쿠와 지독한 놈은 똑똑히 들었다. 몇 사람이 한데 얽혀 다투고 있는 듯한 소리가 났다. 서로 뜯고 핥히고 격투하는 것 같은 소리. 날카로운 소리는 아주 컸었다. 굵은 목소리보다 훨씬 컸었다. 영어가 아닌 것만은 확실. 독일어 비슷했다. 여자 소리였는지도 모른다. 독일어는 모른다. 이상 증인 중 4사람이 다시 환문되어 증언한 바에 의하면 마드모아젤 레스파네의 시체가 발견된 방의 문은 일행이 도착했을 땐 안쪽에서 잠겨 있었다. 일체의 소리도 나지 않았다. 신음소리는 물론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때밀고 들어갔을 때에는 인기척은 없었다. 창문 뒤쪽의 것도 앞의 것도 닫혀져 있고 안에서 꼭 잠겨 있었다. 2개의 방을 연결하는 문의 하나는 잠겨 있었으나 자물쇠는 걸려 있지 않았다. 앞쪽 방에서 복도로 통하는 문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으나 열쇠가 안에서 꽂혀 있는 채였다. 건물 앞쪽에 있는 4층 복도의 막다른 데에 있었던 작은 방의 문은 크게 열려 있었다. 이 방에는 낡은 침대, 상자 등이 쌓여져 있었다.
이러한 물건도 일일이 드러내어져 수사가 행해졌다. 신중한 조사가 행해지지 않은 장소는 집안에 한치도 없었다. 굴뚝은 CF를 통해서 조사하였다. 이 집은 4층 건물로 다락방이 붙어 있었다. 다락방의 끈으로 8개 된 천장은 단단히 못 박혀져 있었다. 수년 내내 열렸던 흔적은 없었다. 다투는 소리를 듣고 방문을 비틀어 열기까지 경과한 시간에 대한 증인의 진술은 저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3분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5분이라 한다.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장의사 주인 알퐁소 가르시오의 증언, 스페인 태생, 옥내로 들어간 일행의 한 사람, 그러나 2층에는 올라가지 않았다. 신경질적이었으므로 흥분하면 뒤가 좋지 않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다투는 소리는 들었다. 굵은 목소리는 프랑스인의 소리였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지 못했다. 날카로운 소리는 영국인의 목소리였다. 이것에는 확신이 있다. 영어는 모르지만 억양으로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 과자점 주인 알베르토 몽타니의 증언, 선두에서 계단을 올라간 사람 중에 하나. 문제의 소리는 들었다. 굵은 목소리는 프랑스인의 음성. 몇 마디의 말도 알아들을 수 있었다. 달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날카로운 소리 쪽은 말뜻 불명, 빠른 어조로 높낮이가 심했다. 러시아어 같이 느껴졌다. 대개 줄거리는 다른 증언과 같다. 증인은 이탈리아인이나 러시아인과 회화한 일은 없다. 수명의 증인이 다시 호출되어 증언한 바에 의하면 4층의 어느 방의 굴뚝도 도무지 인간은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좁다는 말. 위에 적은 스위프란 굴뚝 청소부가 사용하는 원통 모양의 굴뚝 청소용 브러쉬를 말하며 이것으로 집안의 모든 굴뚝을 쑤셔보았다. 일행이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계단 밑으로 내려갈 만한 뒷길은 없다. 마드모아젤 레스파네의 시체는 굴뚝에 쑥 빠져 있어 일행 중 서너 명이 힘을 합하여 끌어내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의사 폴 디마의 증언. 새벽녘에 검시를 위해 호출되었다. 시체는 둘 다 마드모아젤 레스파네의 것이 발견된 방의 침대 매트리스 위에 안치되어 있었다. 딸의 시체에선 심한 타박상과 찰가상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굴뚝에 쑤셔 넣어졌다는 사실에 의견 설명을 충분히 뒷받침해준다. 목은 몹시 벗겨져 있었다. 턱 바로 밑엔 깊이 긁힌 상처가 몇 군데 있고 또 일련의 낯빛 반점도 있었는데 분명 손가락으로 압박돼 생긴 것으로 여겨진다. 얼굴의 변색이 현저하고 눈알이 튀어나와 있었다. 혀의 일부가 물려 잘려져 있었다. 명치의 커다란 타박상은 무릎의 압박으로 생긴 것으로 여겨진다. 디마 씨의 견해에 의하면 에스파네 양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하여 교살되었다는 것이다. 모친의 시체는 무참히 칼질이 되어 있었다. 오른쪽 다리와 오른팔 뼈는 여러 군데에 많은 손상을 입고 있었다. 왼쪽 늑골 전부 및 왼쪽 정강이 뼈는 금이가 바사져 있었다. 전신 타박 상태로 변색되어 있었다. 가해 방법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는 없다. 무거운 곤봉, 폭넓은 철봉 아니면 의자 종류의 중량 있는 대형 둥기가 매우 힘센 사나이에 의해 휘둘러졌을 때 이런 결과가 생길 가능성은 있다. 여성의 경우 여한 흉기이든 이러한 타격을 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해자의 두부는 증인이 검시했을 때에는 완전히 몸통에서 절단되어 있었고 더구나 몹시 손상당하고 있었다. 목은 분명히 예리한 도구에 찢겨 있었다. 도구는 아마도 면도칼로 추정된다. 외과의 알렉산드로 엔티엔이 소환되어 디마 씨와 함께 검시에 임했는데 증언은 디마 씨의 견해와 같았다. 그 밖에 수명의 신문이 행해졌으나 새로운 사실은 나오지 않았다. 모든 점에서 이러한 수수께끼의 살인사건은 파리에서 일어난 예가 없다. 물론 살인이 행해졌다는 전제하에서의 일이지만 이런 종류의 사건으로서 징계한 일이긴 하지만 경찰도 완전히 손을 든 모양. 그러나 단서 같은 것마저 발견되고 있지 않다. 이 석간신문이 보도하는 바에 의하면 생로스가는 아직도 소연해 있고 문제의 저택에 신중한 재수사가 행해져 새로운 증인이 환문되었으나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고 한다. 그러나 덧붙여 아돌프 루봉의 체포수감을 보도하고 있었다. 이미 보도한 사실 이외에 그를 범인으로 단정할 만한 단서는 없는 것 같은데도 말이다. 뒷방은 이 사건의 경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는 입을 다물고 있었으므로 그의 태도에 의하여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살인사건에 대해 나에게 의견을 타진하러 온 것은 르봉 수감의 발표가 있은 다음이었다. 이 사건을 불가이한 수수께끼로 보는 점에서는 나도 모든 파리 시민과 같은 의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범인을 가려낼 수단이 내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런 외면적인 조사만 가지고
하고 디팡은 말했다. 파리 경찰은 명민하다는 평판이지만 단지 장깨가 있을 뿐이야. 그들의 수사 절차에는 진정한 방법이라는 것이 없어. 임기응변의 방법뿐이야. 그들은 온갖 종류의 수사 기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법이라는 것들이 당면 문제와 너무도 맞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물론 그들이 훌륭한 성과를 올리는 경우도 드물지는 않지만 그것도 태반이 꾸준히 착실하게 움직여 올리는 성과에 불과하지. 꾸준히 움직여도 안 된다면 그들의 기도 자체가 허탕이란 말이야. 그런데 진리는 항상 우물속 깊이 있다고는 할 수 없어. 사실 중요한 지식에 대해서 말하면 진리는 의외로 피상적인 데 있다고 생각하며 심오한 것은 우리가 항상 거기서 진리를 찾고 있는 골짜기 밑에 있지. 산꼭대기에는 없지만 진리가 발견되는 것은 산꼭대기에서인 거야. 이런 따위의 오류를 범하는 원인은 천체 관측에 예를 들면 잘 알 수 있지. 곁눈질할 때의 경우가 지각의 섬세함, 민감함에 있어서는 더 나은 것이지. 통찰이 깊은 것도 정도 문제이지. 도를 넘치면 도리어 사고를 흐트리고 사고력을 약화시키는 거야. 그러므로 너무 오랫동안 너무 집중적으로 또 너무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으면 마침내는 금성마저 천궁에서 자취를 감춰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네. 그런데 이번에 살인사건인데 어디 한번 우리 독자적인 조사를 해보지 않겠나? 견해를 정리하는 것은 그러고 나서도 늦지 않아. 조사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거든. 즐겁다는 말은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좀 어떨까 하고 생각했지만 그냥 가만히 있었다. 게다가 르봉에게는 신세진 일도 있고 은혜를 입지 않은 것도 아니야. 한번 나가서 집을 잇눈으로 확인하고 오지 않으려나? 경시총감인 지는 아는 사이니까 필요한 허가라면 쉽사리 얻을 수도 있을 걸세. 허가를 얻어 우리는 곧 모르그 거리로 갔다. 그것은 리슐리베의 거리와 생로스 거리 사이에 있는 보잘것없는 거리의 하나였다. 이 구역은 우리가 살고 있었던 곳에서는 꽤 떨어져 있었으므로 이 길목에 당도했을 때에는 오후 훨씬 지나 있었다. 집은 곧 찾았다. 아직 많은 사람이 도로의 반대쪽에서 닫혀진 덧문을 멀거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파리라면 어디에도 있는 그러한 집으로 입구가 있고 그 한쪽에는 유리창이 달린 방이 있고 창에는 여닫이 문이 있어 그것이 문지기 방임을 나타내고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길을 쭉 걸어가서 샛길을 돌아 그리고 또 한 번 돌고 건물 뒤로 나섰다. 그동안 디팡은 그 집뿐만 아니고 부근 일내에도 열심히 눈길을 돌리고 있었는데 나로서는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없었다. 되돌아와 우리는 또 건물 앞으로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허가증을 감시하는 형사에게 보이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는 계단을 올라가 레스판의 양 시체가 발견된 방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엔 아직 두 사람의 시체가 놓여 있었다. 방 안의 어지러운 상태는 당연한 일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가제트 트리브노지가 보도했었던 이상의 일은 아무것도 내 눈에는 비치지 않았다. 디팡은 일일이 면밀하게 조사했다. 피해자의 시체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다른 방에도 가고 뜰에도 나가보았다. 그동안 줄곧 두 사람의 경관이 곁에 따라다녔다. 우리는 어두워질 때까지 조사에 열중하고 그러고 나서는 그 집에서 물러나왔다. 귀로에 디팡은 어느 일간 신문사에 잠깐 들렀다. 전에도 말했듯이 나의 친구의 변덕은 심했다. 이번에는 그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는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고 싶지 않다는 기색으로 그것이 이튿날 정오까지 계속되었다. 그때가 되자 그는 갑자기 입을 열고 범행 현장에서 특이한 무엇을 발견하지 못했느냐고 내게 묻는 것이었다. 특이한이라는 말을 강조했을 때의 그의 어조에는 무엇인가가 있어 웬일인지 나는 전율을 느꼈다. 아니 특이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하고 나는 말했다. 적어도 그 신문에 쓰여진 이상의 이런 말이야. 사건이 괴상하게 무시무시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하지만 신문의 태평스러운 의견 따윈 아무래도 좋아. 내가 보기엔 이 사건을 해결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하는 바로 그 이유가 실은 이 사건의 해결을 쉽게 만드는 이유가 될 것 같단 말이야. 그 이유란 사건의 외관상의 특징을 말하는 거지. 경찰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살인 그 자체의 동기가 아니라 그다지 더 흉포하게 죽이지 않으면 안 될 동기가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점에 있지. 그들이 어리둥절해하는 또 하나의 점은 언쟁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과
2층 방에는 살해당한 레스파네 양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고 거기다가 계단을 오르고 있었던 일행에 눈치채이지 않고 탈출할 방법이 없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이 아무래도 부합되지 않는 데 있는 것이야. 방이 심하게 흐트러져 있었다는 것. 시체가 머리를 밑으로 굴뚝에 박혀 있었다는 것. 노부인의 몸이 마구 칼질되어 있었다는 것. 이러한 점들이 내가 방금 언급한 점들과 새삼스레 말할 필요도 없는 그 밖의 점들과 결합되면 명민을 자랑하는 국가경찰의 힘도 마비되고 그야말로 손을 들 수밖에 없겠지. 그 사람들은 이상 야릇함과 난해함을 혼동하는 커다란 그러면서도 흔해 빠진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모름지기 이성이 진리를 찾아 바른 길로 나아가려면 이러한 범상한 차원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지. 이제 우리가 추구하여 나아가는 조사에 있어서는 무엇이 일어났느냐 보다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를 문제 삼아야 하는 걸세. 무엇이 일어났느냐보다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를 문제 삼아야 하는 걸세. 나는 곧 이 사건을 해결해 보이겠는데, 아니 실은 이미 해결한 거나 마찬가지지. 그 간단한 정도는 경찰의 눈에 비친 그 해결 불가능한 정도의 정비라는 걸세. 나는 어안이 벙벙하여 그저 말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 나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야 하고 그는 말을 이으며 방문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아마 학살의 장본인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것은 확실한 사나이야. 이 범행의 최악의 부분엔 아마 그가 끼어들진 않았겠지만 이 가정이 맞으면 다행이야. 이 가정에 입각해서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 나의 의도니 말이야. 그 사나이는 여기에 이 방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올 걸세. 하기야 오지 않을 수도 있지. 그러나 틀림없이 올 거야. 만약 그가 오면 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 자, 여기 피스톨이 있네. 이걸 써야 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겠지? 나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또는 무슨 말을 들었는지 거의 분간도 못할 멍한 태도로 피스톨을 받아들었으며 뒷방 그동안에도 거의 독백처럼 말을 계속하였다. 이럴 때 그가 신들린 사람처럼 된다는 건 이미 말했다. 그의 이야기는 나를 상대로 하는 것이었지만 그 음성은 결코 큰 소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마치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듯한 억양을 띠고 있었다. 그의 눈은 표정을 잃은 채 오직 벽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계단에서 일행이 들었다는 그 다투던 목소리가 하고 그는 말했다. 그 부인들의 음성이 아니었다는 것은 그들의 증언으로 완전히 입증이 되었지. 그렇게 되면 그 노부인이 우선 딸을 죽이고 그러고 나서 자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은 일체 고려하지 않아도 돼. 짐짓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순서를 명백히 해두고 싶어서야. 그러나 아무튼 마담 레스판의 힘으로 딸의 시체가 발견된 것과 같은 모양으로 굴뚝에 쑤셔넣는 그러한 일은 도무지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그녀 자신의 몸의 상처 성질로 봐서도 자살의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되지. 그렇다면 범행은 그 밖에 제3자에 의해 행해진 것이 되며 말다툼하고 있었다는 소리가 그 제3자의 소리라는 결과가 돼. 그럼 여기서 잠깐 주의를 돌려보세. 그 음성에 관한 전체 증언으로서가 아니라 그 증언에 나타난 특이한 점으로 말일세. 그 증언에서 어떤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나? 굵고 탁한 음성은 프랑스인의 음성이라고도 하는 점에서는 모든 증인의 의견이 일치해 있는데 날카로운 또는 한 증인의 귀에 거슬리는 거친 소리라고 한 그 음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가지각색이었다는 점을 나는 지적했다. 그것은 증언 자체지 하고 디팡이 말했다. 증언의 특성은 아니야. 자네는 아무것도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듯한데 발견할 만한 일이 있었단 말이야. 굵은 목소리에 대한 증인의 의견이 일치한 것은 자네가 지적한 대로야. 이 점에서는 만장일치였지. 문제는 날카로운 소리에 대해서인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견해의 불일치라는 것이 아니고 이탈리아인, 영국인, 스페인인인, 네덜란드인, 프랑스인이 제각기 그 음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서 모두가 다 그것을 외국인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는 점이야. 모두가 하여간 자기 동국인의 소리는 아니었다고 단언하고 있어. 누구나가 그것을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나라 사람의 음성에 비기지 않고 그 반대의 음성에 비기고 있는 거야. 프랑스인은 그걸 스페인의 소리라고 하고 스페인어를 알고 있었더라면 몇 마디 말은 알아들었을 수 있었으리라고 했지. 네덜란드인은 그것을
프랑스인의 소리라고 주장하였는데 프랑스어를 몰라 신문은 통역을 통해서 행해렸다고 하는 거야. 영국인은 그것이 독일인의 소리라고 생각하지만 독일어는 모른다는 것이지. 스페인인은 그것이 영국인의 소리였다고 확신하는데 단지 억양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뿐이고 그것도 영어는 전혀 모름으로 라고 했지. 이탈리아인은 그것이 러시아인이라고 믿는데 러시아인과 회화한 일은 없다는 거야. 또 한 사람의 프랑스인은 최초의 프랑스인과 달리 그것을 이탈리아인의 소리라고 단언하지만 이탈리아어는 모름으로 아까의 스페인인과 마찬가지로 억양에서 확신했다고 했지. 그런데 이렇게 해도 가지각색의 증언을 얻을 수 있는 소리라면 실제로는 아주 기묘한 음성이었으며 틀림없겠지. 유럽 5대국의 인간이 똑같이 더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익숙한 말이 전혀 없는 목소리이니 말이야. 자네라면 아시아인이나 아프리카인의 소리였을지 모른다고 말하겠지. 아시아인도 아프리카인도 파리에는 많지 않아. 그러나 그러한 지축을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다음 3가지 점에 자네의 주의를 항기하고 싶네. 어떤 증인은 그 목소리를 날카롭다기보다는 귀에 거슬리게 거칠다고 말했어. 다른 2사람은 빠르고 높낮이가 일정치 않다고 표현했지. 그리고 어느 증인도 말다운 소리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고 했네. 하고 디팡은 계속했다. 자네의 이해력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그건 나로서는 알 수 없지만 증언의 이 부분, 즉 굵은 목소리와 날카로운 목소리에 관한 부분으로부터의 합리적인 추론만 가지고도 이 사건이 앞으로의 조사 과정에 어떤 방향을 주게 될 어떤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네. 내가 말하려고 한 것은 그 추론이 유일하게 정당한 추론이며 그런 추론으로부터의 유일한 결과로서 그 의심이 불가피하게 나온다는 것이었네. 하지만 그 의심이 무엇이냐는 것은 아직 말하지 않겠네. 단지 명백히 해두고 싶은 것은 그 의심이 나에게 있어서는 강력한 것이었다는 점일세. 자, 이제부터 우리의 공상의 날개를 그 방으로 옮겨보세.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우선 무엇을 찾기로 할까? 범인은 어떻게 탈출했느냐는 것일세. 자네나 나나 초자연적인 현상 따위는 믿고 있지 않다고 말해도 좋겠지. 레스판의 모녀는 망령에게 살해된 것은 아니야. 범행을 저지른 자들은 유형적인 존재였고 도망친 것 또한 유형적이었겠지. 그러면 그 방법은? 다행히 이 점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추리법밖에 없으며 그 추리법은 반드시 우리를 어떤 확고한 결론으로 이끌어줄 걸세. 먼저 가능한 탈출 방법을 하나하나 검토해보기로 하세. 일행이 계단을 오르고 있었을 때 범인이 마드무아젤 레스파네의 시체가 발견된 방이나 적어도 옆방에 있었던 것은 확실해.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출구는 이 2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되지. 경찰은 바닥, 천장, 벽에 돌 등 모든 것을 다 뜯어봤어. 어떠한 비밀 출구라도 경찰의 눈을 벗어날 수는 없었을 거야. 그러나 나는 그들의 눈을 믿지 않고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봤지. 그러나 역시 비밀 출구는 없었어. 2개의 방에서 복도로 통하는 문은 둘 다 꼭 자물쇠가 잠겨 있었고 게다가 열쇠는 안쪽에 붙어 있었지. 그렇다면 다음에는 굴뚝이지. 이것은 난로에서 위쪽 10피트 정도까지는 보통 높이이지만 그 위는 고양이도 큰 놈은 지나갈 수 없을 정도야. 따라서 이미 말한 수단에 의한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창뿐일세. 양쪽 방의 창에서 탈출했다고 한다면 길에 있던 군중이 알아채지 못했을 리 없어. 그렇다면 범인은 뒤쪽 창에서 나갔음이 틀림없지. 그런데 이런 식의 명백한 방법으로 이런 결론에 도달한 이상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이러한 결론마저 물리친다는 것은 추리가로 자처하는 우리가 할 일이 못 되네.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야. 그 밖에는 창문이 2개 있지. 하나는 가구로 가로막혀져 있지 않으므로 전체가 보이지. 또 하나는 멋없이 큰 침대가 빈틈없이 거기에 들어차 있었으므로 침대 머리에 숨겨져 밑에 절반은 보이지 않게 되어 있어. 첫째 창문은 안에서 꼭 잠겨져 있었고 몇 사람이 힘을 다하여 들어올리려고 했으나 꼼짝도 하지 않았다네. 창틀 왼쪽에
송곳으로 낸 커다란 구멍이 있고 거기에는 대단히 단단한 큰 못이 거의 대가리까지 꽉 꽂혀 있었지. 또 한쪽 창문도 조사해보니 같은 모양의 못이 같은 형태로 꽂혀져 있었어. 이것도 들어올리려고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역시 꼼짝도 하지 않았지. 경찰은 이곳으로 탈출했을 리 없다고 단정하여 버린 거야. 그리고 따라서 못을 뽑고 창문을 여는 것은 그들이 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지. 나 자신의 조사는 좀 더 면밀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말해온 대로의 이유에서였지. 즉 한편으론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것이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이 점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나는 귀납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나갔던 거지. 범인은 두 창문 중에 어느 한쪽으로 도망친 게 분명해. 그렇긴 하나 범인은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처럼 안에서 창틀을 고정시킬 수는 없었을 것일세. 경찰은 이러한 생각에서 잘못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 부분의 탐색을 중지했던 거지. 분명히 창틀은 고정되어 있었어. 그렇다면 창문에는 자동적으로 고정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네. 나는 장애물이 없는 쪽 창에 가서 겨우 못을 뽑아내고 창틀을 들어올리려고 해봤어. 예측했던 대로 역시 내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었지. 그래서 어딘가에 반드시 용수철이 숨겨져 있으리라는 걸 알았던 걸세. 이런 모양으로 내 생각이 뒷받침되고 보니 못에 관한 사정에는 아직 불가해한 데가 있었더라도 적어도 나의 전제가 맞았다는 확신을 얻었네. 잘 찾아보니 곧 숨겨진 용철이 발견되었지. 나는 그것을 눌러보았으나 그것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므로 창틀을 들어 올려보는 일까지는 하지 않았네. 나는 못을 본래대로 꽂고 자세히 바라보았지. 이 창문으로 나간 인간은 창문을 닫을 수도 있었을 것이며 용철도 걸렸을 것이다. 그러나 못을 제자리에 다시 꽂아 놓을 수는 도저히 없었을 걸세. 결론은 명백하며 나의 조사 범위는 또다시 좁혀졌네. 범인은 다른 쪽 창문에서 도망쳤음이 틀림없는 거지. 그러면 양쪽 창틀에 용철이 같다고 한다면, 그리고 아마도 같겠지만 차이는 못에, 적어도 못이 걸리는 상태에 있음이 틀림없지. 침대 매트리스에 올라서 그 머리털 너머로 둘째 창문을 자세히 살펴보았네. 널빤지 배후에 손을 넣어보니 과연 용철이 발견되었으므로 눌러보았는데 예상대로 그것은 옆에 창문과 꼭 같았네. 그래서 못을 조사해봤어. 단단한 점에서나 거의 대가리가 푹 꽂혀있는 점이나 앞에 못과 분명히 똑같았어. 자네는 내가 당황했으리라고 말하고 싶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귀납법이라는 것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네. 사냥에서 말하는 냄새를 잃었다고 하는 그러한 일은 내게는 한 번도 없었어. 일순간이라도 냄새를 잃어본 일이 없네. 쇠사슬의 고리는 어디에서도 끊어져 있지 않았어. 비밀을 추구하여 궁극의 결과에 도달한 거지. 그리고 그 결과는 그 못이었네. 이 못이 모든 점에서 다른 한쪽 창문의 것과 꼭 닮아 있었던 건 사실이야. 그러나 이러한 사실도 결정적이라고 여겨질지 모르나 바로 여기서 문제 해결의 단서가 끝났다는 점을 생각하면 전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세. 이 못에 무언가 잘못이 있음이 틀림없다고 나는 생각했네. 그래서 못을 쥐고 잡아당겨 보았지. 그러자 대가리의 4분의 1 정도의 다리가 달린 못이 빠져나왔네. 나머지 부분은 송곳으로 낸 구멍에 남아있었던 것이며 못의 다리 부분은 도중에서 부러져 있었던 거야. 부러진 것은 꽤 전의 일일 것이며 그도 그럴 것이 부러진 데가 몹시 눅설어 있었으니 말일세. 아마 쇠망치로 박았을 때의 일인 듯했어. 못 대가리의 일부가 창틀 뒷부분에 펴 들어가 있었으니 말이야. 나는 이번에는 못 대가리 부분을 본래의 구멍에 가만히 꽂아보았지. 그러자 어떻겠나. 보기에는 완전한 못과 다름없어. 부러진 데는 보이지 않으니까 말이야. 용수철을 눌러 창틀 가만히 몇 인치 들어 올려봤지. 못 대가리는 구멍이 꼭 자리 잡힌 채 창틀과 함께 올라갔어. 그러자 또 완전히 하나의 못으로 보였지. 여기까지의 수수께끼는 풀린 셈이야. 가해자는 침대에 면한 창문으로 도망친 거지. 범인이 나갈 때 창문이 스스로 떨어지면서 또는 일부러 닫아서 용수철로 고정되었던 걸세. 그런데 경찰은 창문이 용철로 고정되는 것을 못으로 고정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그 이상의 탐색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지.
다음 문제는 내려가는 방법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자네와 함께 집주위를 도는 동안에 만족할 만한 해답을 얻었네. 문제의 창문에서 5피트 반쯤 떨어진 곳에 피뢰침이 하나 걸려 있었네. 이 피뢰침에서는 누구든 창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창 자체에 손대는 일도 불가능했을 걸세. 하지만 나는 4층의 모든 덧문이 파리의 목수들이 페라드라고 부르는 특수한 종류의 것임을 발견했네. 그것은 요즘엔 쓰이는 일이 극히 드물지만 리옹이나 보르도의 유서 깊은 저택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종류의 것이지. 모양은 접는 문이 아니라 단 하나로 된 문, 즉 보통의 문과 같지만 아래 절반이 격자식으로 되어 있어 손으로 붙잡기가 아주 좋은 점이 다르지. 그런데 이 문제의 덧문들은 폭이 3피트 반은 좋게 되네. 우리가 집 뒤쪽에서 보았을 때 이 덧문은 둘 다 반쯤 열려 있었지. 말하자면 벽으로부터 직각으로 떨어져 있었다는 말일세. 아마 경찰도 나나 마찬가지로 건물 뒤쪽을 조사했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페라드의 폭을 정면에서 길이로 봄으로써 사실 그렇게 했음이 틀림없겠지만 폭 자체의 크기를 그냥 지나쳤던가 적어도 폭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을 잊었던가 한 것이지. 사실 여기로 탈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정해버렸으므로 자연히 이 부분의 조사가 소홀해지고 말았던 게지. 그런데 침대 머리 쪽에 있었던 창의 페라드를 벽면에까지 힘껏 열면 피뢰침까지의 거리가 2피트 이내가 되는 것을 나는 똑똑히 확인했어. 게다가 또 아주 놀라울 정도의 운동 능력과 용기를 발휘하면 피뢰침에서 창문으로 들어가는 일도 이러한 방식으로라면 가능하다고 봤어. 2피트 반만 손을 뻗치면 페라드가 완전히 열려있다고 치고 말이야. 도둑은 격자 세공의 부분을 꼭 잡을 수가 있었을 것일세. 그리고는 발을 단단히 벽에 대고 피뢰침 쪽에 손을 놓고 한숨에 발을 걸치면 그 여세로 페라드는 다치는 꼴이 되며 만약 그때 창문이 열려 있었다면 몸 전체가 방 안으로 뛰어들 수 있었을 것이라는 계산이 되지. 내가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게 어려운 크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언급했던 아주 놀라울 정도의 운동 능력이라는 말을 특히 명심해 주기 바라네. 내 의도는 말일세. 첫째는 이러한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자네에게 보여주는 것이지만 둘째는 그리고 실은 이쪽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아주 엄청난 점, 즉 그러한 짓을 해치운 민첩함의 거의 초자연적인 성격을 자네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고 싶은 걸세. 틀림없이 자네는 법률 용어를 써서 이렇게 말하겠지. 자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필요한 운동 능력을 충분히 평가하는 이보다 차라리 과소평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일세. 법률 문제라면 그러는 것이 좋을지 모르나 추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없네. 진실만이 나의 궁극적인 목표니까 말일세. 나의 당장의 목적은 방금 말한 그 아주 놀라울 정도의 운동 능력과 그 국적에 대해 단 두 사람의 의견일지도 없었고 그 발성에서 한마디의 말 같은 소리도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아주 기괴하게 날카롭고 또는 귀에 거슬릴 정도로 거칠고 높낮이가 일정치 않은 음성, 이 두 가지를 자네로 하여금 결부시켜 생각하게 하려는 것일세. 이 말을 듣자 디팡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막연하게나마 알 것 같은 생각이 얼핏 내 머리를 스쳤다. 나는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온 듯 싶었다. 그러나 이해할 수는 없었다. 마치 사람들이 종종 기억이 날 듯 하면서도 끝내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당하는 것처럼 내 친구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내가 문제를 탈출 방법에서 침입 방법으로 바꾼 의도는 자네도 알 거야. 그것은 말이야, 둘 다 같은 방법, 같은 장소를 이용해서 행해진 것을 분명히 하자는 데 있었지. 이제 실내로 눈을 돌려보세. 여기서 그 상황을 살펴보세. 장롱 서랍은 많은 의류가 그대로 남아있기는 했지만 약탈당했다고 했네. 이러한 결론은 불합리해. 그것은 단순한 추측, 그것도 아주 어리석은 추측이 지나지 않는 거야. 서랍에서 발견된 물건이 원래 거기에 있었던 물건의 전부가 아니라는 보증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레스판의 모녀는 극도로 은둔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네. 사귀는 사람도 없었고 좀처럼 외출도 하지 않았으니 갈아입을 의상도 그렇게 필요치 않았을 거야. 그 방에서 발견된 물건은 최소한 이런 종류의 여인들이 지닐 수 있는 것으로서는 가장 좋은 물건들이었을 걸세. 만약 도둑이 물건을 갖고 갔다고 한다면 왜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가지 않았을까? 아니 왜 전부 가져가지 않았을까? 무엇보다 말이야. 귀찮은 의류를 한 아름이나 갖고 가면서 왜 4,000프랑의 그만은 내버려두고 갔단 말인가? 황금을 내버려뒀단 말이야. 은행가인 미녀 씨가 말했던 금액의 거의 전부가 그대로 주머니 속에 든 채 바닥 위에 뒹굴고 있었단 말이야. 따라서 돈을 집 입구에서 직접 전했다는 증언의 그 부분에서 경찰이 머릿속에 박히게 된 그 동기라는 그릇된 생각은 자네 머리에서 깨끗이 추방해 주기를 바라네. 이러한 우연의 일치, 돈을 내주고 그것을 받은 사람이 사흘도 못 되어 살해되었다는 것보다 10배나 두드러진 우연의 일치가 평생토록 1시간에 1개 정도의 빈도로 누구에게나 발생하고 있다네. 순간적인 관심도 끌지 못하면서 말일세. 일반적으로 우연의 일치라는 것은 교육은 받았어도 확률로는 전혀 공부하지 못한 그러한 종류의 사색가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좌절이지. 이 확률론 덕분으로 인간의 가장 빛나는 대상이 가장 빛나는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말이야. 이번 경우 만약 금화가 분실되었다면 그 사흘 전에 돈이 전달되었다는 사실은 우연의 일치 이상의 그 무엇이 되었을 것일세. 즉 동기라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이 되었을 것일세.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상황 하에서 이 흉행의 동기가 돈이었다고 가정하자면 이 범인은 돈과 동기를 다 함께 포기해버릴 만큼 우유부단한 천치였다는 상정도 함께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겠지. 내가 자네의 주의를 환기시켰던 여러 가지 점, 즉 그 기괴한 음성, 그 놀라운 민첩성, 그리고 이토록 흉악한 살인사건으로서는 기묘하리만큼 용기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 그러한 점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흉행 자체를 살펴보도록 하세. 한 여자가 손으로 교살되어 거꾸로 굴뚝에 쑤셔 넣어져 있네. 보통 살인범이라면 이런 식의 살인 방법은 쓰지 않네. 적어도 시체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일은 없을 걸세. 시체를 굴뚝 속으로 쑤셔 올린 그 방법에는 너무나 극단적인 그 무엇이 있네. 인간의 행위에 대한 우리의 통념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자네도 인정할 걸세. 모름지기 그놈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장 흉악무도한 인간이라 치고서라도 말일세. 게다가 또 생각해보게.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여 겨우 끌어내렸을 만큼 좁은 구멍 속으로 시체를 억지로 쑤셔 올린 힘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힘이었겠는가를 말일세. 이번에는 이 놀라운 힘이 쓰인 다른 증거를 살펴보세. 난로 위에는 사람의 잿빛 머리털이 굵은 뭉치가 있었네. 몹시 굵은 뭉치였지. 이것이 뿌리채 뽑힌 것이었네. 20, 30개의 머리털이라도 머리에서 이렇게 뽑아내려면 얼마만한 힘이 소요될지 자네도 상상이 갈 걸세. 문제의 머리털 뭉치를 나도 보았지만 자네도 보았지. 그 뿌리 끝에는 소름이 끼치네만 머리에 살점이 더덕더덕 들러붙어 있었네. 그것은 단번에 몇십 개나 되는 머리털을 잡아뜯는 데 발휘된 엄청난 힘을 명백히 밝혀주는 증거일세. 노부인의 목은 단순히 삐어진 것이 아니라 머리가 몸통에서 완전히 잘려 있었네. 그런데 그 흉기는 보통 면도칼에 지나지 않았네. 이 행위의 야수적 잔인성을 다시 한번 유의해주기 바라네. 마담 레스파네의 시체의 타박상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네. 디마시와 그 유능한 조수 에티엔 씨는 둥기에 의한 타박상으로 단정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두 사람 다 아주 정확하네. 둥기라는 것은 분명 뒷뜰에 깔린 돌이었으며 희생자는 침대를 내려다보는 창문에서 그리로 떨어졌던 것이지. 이러한 추정은 이제 와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경찰 관계자는 하지 못했던 것이지. 그것은 페라드의 넓이에 주의를 돌리지 못했던 것 같은 이유에서이지. 즉 못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창문이 열린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데 대해 그 사람들의 머리가 완고하게 밀폐되어 있었던 때문이네. 이런 모든 점에 덧붙여 방이 묘하게 흐트러진 점을 올바로 관찰했다면 이미 우리는 놀라운 민첩성,
초인적인 완력, 야수적인 잔인성, 무동기의 살육행위, 인간적인 것과는 완전히 이질적인 소름 끼치는 기괴함, 여러 외국인의 귀에 한결같이 이국적인 억양이었고 의미를 알 수 있을 만한 음절이 전혀 결여되어 있던 음성, 이상의 모든 것을 결불시킬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 셈일세. 그럼 어떠한 결론이 나올까? 이제까지의 내 말에서 자네는 어떤 인상을 받았나? 그런 질문을 받자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미친놈이로군. 그런 짓을 한 것은 하고 나는 대답했다. 근처에 정신병원에서 도망친 흉포성이 있는 작자야. 어떤 점에서는 하고 그는 대답했다. 자네 생각도 전혀 어긋나 있지는 않아. 그러나 미치광이의 음성이라는 것은 심한 발작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 계단에서 들린 소리만은 전혀 닮지도 않은 소리란 말이야. 미치광이라도 어느 나라의 인간이며 비록 말하고 있는 내용은 지리멸렬이라도 음절 쪽은 확실한 법이야. 게다가 아무리 미치광이라도 머리털까지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은 아니야. 마담 레스파네가 꼭 쥐고 있었던 것을 조금 빼왔는데 자넨 이것을 뭘로 보지? 뒷팡 하고 나는 몹시 놀라서 말했다. 이건 묘한 털이다. 인간의 털이 아니야. 인간의 털이라고는 하지 않았어 하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 종이에 베껴둔 스케치를 좀 보게나. 증언에서 마드무아젤 레스파네의 목구멍에 검은 타박상과 깊은 손톱 자국이라는 부분이 있었지. 그리고 뒤마 에티엔시 증언의 다른 것에는 분명히 손가락으로 눌린 자국으로 여겨지는 일련의 낯빛 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그 부분의 실물대로의 약도야. 보시다시피 하고 친구는 우리 앞에 테이블에 종이를 펼치면서 계속했다. 이 약도에서 보면 상당히 힘세게 꽉 찐 것을 알 수 있네. 미끄러진 흔적은 없네. 어느 손가락도 아마 피해자가 죽기까지 처음 먹어 들어간 무서운 심 그대로 먹어 들어가고 있었던 게야. 그런데 시험삼아 자네 손가락을 전부 동시에 하나하나 이 손톱 자국에 똑바로 대어보게. 나는 해보았으나 도무지 무리였다. 어쩌면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닐지도 모르지 하고 그는 말했다. 종이는 평면상에 펼쳐져 있다. 그런데 인간의 목구멍은 원통형이다. 여기 장작이 하나 있네. 굵기도 바로 목구멍 정도야. 종이를 그곳에 감아 다시 한번 해보세. 나는 그대로 해보았으나 아까 경우보다도 더욱 어려운 게 분명했다. 이것은 하고 나는 말했다. 사람의 손톱 자국이 아닐세. 그럼 한번 읽어보게 하고 디팡은 대답했다. 동물 분류학자 퀴비의 책의 이 부분을 말이야. 거기에는 동인도 제도에서 사는 거대한 황갈빛 오랑우탄의 해부학적 기술과 생태학적 기술이 있었다. 이 포유류의 거대한 체격, 놀라운 힘과 운동 능력, 잔인성, 모방벽 등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나는 이 살인 사건의 공포의 전모를 대뜸 이해했다. 손가락에 대한 기술은 하고 나는 다 읽고 나서 말했다. 이 스케치와 정확히 일치하는군.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종류에 속하는 오랑우탄 이외의 어떤 동물도 자네가 베껴온 것과 같은 움푹 파인 구멍을 만들 수는 없었을 것일세. 게다가 이 황갈색 털도 퀴비의 책에 있는 동물의 그것과 아주 같은 성질의 것이야. 그러나 이 가공할 사건의 세부는 아직 잘 모르겠네. 더구나 말다툼하는 두 소리가 났고 그 한쪽은 확실히 프랑스인의 음성이었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그리고 자네 기억하고 있겠지만 그 소리가 말했다고 대부분의 증언이 일치해서 하는 말, 그것이 지독한 놈이란 말이야. 이것을 꾸짖는 듯 달래는 듯한 어조라고 증인의 한 사람, 과자점주인 몽따니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경우의 상황을 정확히 포착한 말이야. 따라서 나는 주로 이 지독한 놈이란 두 마디에 이 수수께끼를 완전히 해결할 희망을 걸어왔던 걸세. 한 사람의 프랑스인이 이 살인을 알고 있었네. 어쩌면 그는 이 참혹한 행위의 어느 일부도 저지르지 않았을지도 몰라. 아니, 모른다기보다 거의 틀림없어. 오랑우탄이 그에게서 도망쳤을 거야. 사나이는 오랑우탄을 그 방에까지 쫓아갔겠지. 그런데 그러한 소동이 벌어졌으므로
다시 붙잡을 수가 없었을 거야. 오랑우탄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네. 그러나 이러한 추측은 이제 이만해두기로 하세. 그 밑받침이 되어 있는 사고의 그림자는 나 자신의 머리로도 감지하기 어려울 만큼 희미하고 따라서 다른 두 사람에게 알아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엄두도 낼 수 없으니 내가 그것을 추측 이상의 것으로 부를 권리는 없는 거지. 따라서 그것은 단순한 추측이라고 하고 우선 접어두기로 하세. 만약 문제의 프랑스인이 내가 상상하고 있듯이 흉행 자체는 무관하다면 어젯밤 돌아오던 길에 해운업계 신문으로 선원이 많이 읽고 있는 르몽드지의 사옥에 들러 의뢰하고 온 이 광고를 보고 찾아올 걸세. 그는 나에게 신문을 넘겨주었다. 그 광고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포획물, 황갈색 보르네오종 오랑우탄. 이달 며칠 이른 아침 블로뉴 숲에서 포획. 소유주 말타섬 소속 선박의 선으로 추정. 그에게 반환하겠음. 단 자기 소유임을 충분히 증명하고 약간의 비용을 지불할 것. 포브르 생제르망 몇 번지 3층으로 내방 바람. 어떻게 해서 그 사나이가 선원이며 게다가 말타섬의 배 승무원이라는 걸 알았지? 하고 나는 물었다. 알긴 뭘 알아 하고 디팡은 말했다. 확실히 알고 있는 건 아닐세. 하지만 여기 리본 조각이 있는데 그 모양이나 기림이 스며 있는 점이 아무리 봐도 선원들이 즐겨하는 변발을 묶는 데 쓰이는 거야. 게다가 이렇게 매는 방법은 백군 외에는 좀처럼 없고 더구나 말타섬 독특한 것일세. 리본은 피레침 밑에서 주었지. 피해자의 것이 아니면 확실해. 그런데 이 리본에서 그 프랑스인이 말타섬의 배 승무원이라고 주장한 것이 잘못이라고 해도 광고에 그렇게 써두어 안 될 것은 전혀 없는 거야. 비록 추리가 틀려 있더라도 상대는 이쪽이 무슨 사정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여길 뿐 일부러 그러한 사정을 캐내어 보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하지만 만약 내 추정이 정확하다면 이 점은 크지. 살인의 하수인은 아니더라도 사건을 알고는 있을 테니까 마땅히 그 프랑스인 광고에 응하기를, 즉 오랑우탄을 찾으러 오길 주저할 걸세.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나는 무고하다. 돈도 없다. 오랑우탄은 값진 물건이다. 나에게는 한 재산이다. 위험한 생각만 자꾸 해서 큰돈을 헛되이 잃을 수는 없다. 곧 손에 넣을 수 있는 판인데 놈은 블로뉴 숲에서 잡혔어. 살인 현장에서는 꽤 멀다. 그런 짐승이 했으리라고는 누가 생각할 것이냐. 경찰도 단념하고 있어. 어떻든 간에 나는 이미 알려져 있는 거야. 광고주는 나를 그 짐승의 사육지라고 지명했다. 광고주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나로선 알 수 없으나 그건 그렇고 내가 소유주로 알려지고 만일 값진 재산을 인수하러 가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 짐승에게 혐의를 걸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아. 어떻든 간에 나는 이미 알려져 있는 거야. 광고주는 나를 그 짐승의 사육지라고 지명했다. 광고주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나로선 알 수 없으나 그건 그렇고 내가 소유주로 알려지고 만일 값진 재산을 인수하러 가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 짐승에게 혐의를 걸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 나도 그렇고 그 짐승도 그렇거니와 의심받는 건 이로운 일이 아니야. 광고에 응하여 오랑우탄을 인수하고 사건에 관심이 식어질 때까지 가만히 숨겨두자고 말이야. 이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났다. 피스톨을 준비하게 하고 디팡이 말했다. 단 내가 신호할 때까지는 쏘든가 보이든가 해서는 안 돼. 현관문은 열린 채로 있었으므로 방문객은 배를 울리지 않고 들어와 계단을 몇 단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득 망설이는 것 같았다. 이윽고 내려가는 발소리. 디팡은 성급히 문간으로 갔으나 또 올라오는 발소리가 났다. 이번엔 멈춰서지도 않고 단호한 걸음걸이로 올라와 우리의 방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시오. 하고 디팡은 쾌활하고 친근감이 검도는 어조로 말했다. 한 사나이가 들어왔다. 분명히 선원인 듯했다. 키가 크고 단단한 근육의 사나이로 어딘가 무모한 듯한 얼굴이었으나 전혀 애교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아주 볕에 그을린 얼굴은 절반 이상 구렛나룻과 윗수염에 덮여있다. 커다란 떡갈나무 막대기를 쥐고 있었으나 그 밖의 무기는 휴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그는 묵뚝뚝하게 머리를 숙여 안녕하슈 하고 프랑스어로 인사를 했다. 다소 뇌샤텔 사투리가 있었으나 그래도 본래는 파리 태생임을 잘 알 수 있었다. 앉으시오 하고 디팡이 말했다. 오랑우탄의 일로 오셨겠지요? 아니 정말로 너무 훌륭한 것을 갖고 계셔 부러울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대단하며 게다가 상당히 값진 것이겠죠. 그것이 몇 살쯤 됩니까? 겨우 무거운 짐을 벗었다는 투로 선원은 긴 한숨을 쉬고 똑똑한 어조로 대답했다. 잘 모르겠지만 기껏 8살 정도겠죠. 자식 여기 있습니까? 아니 여기에는 사육할 시설이 없어서 말이요. 디브루 거리에 세넨 우리에 넣어두었소. 바로 근처죠. 아침이 되면 인도하겠소. 물론 당신이 소유주라는 증명 가능하겠죠? 네, 되고 말고요. 내놓는 것도 좀 아까운 마음이 드는데 하고 디팡은 말했다. 수고를 공짜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고 사나이는 말했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그놈을 잡아주신 보답은 기꺼이 하겠습니다요. 부당한 요구만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렇겠죠. 하고 디팡은 대답했다. 그건 정말 훌륭한 생각이군요. 그렇군요. 뭘 받기로 할까요? 그렇지. 모르그 거리의 살인사건에서 당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받기로 할까요? 디팡은 마지막 말을 극히 낮은 어조로 천천히 하고 또한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가 자물쇠를 잠그고 열쇠를 호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가슴속에서 피스톨을 꺼내어 태연자약하게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선원은 마치 숨이 막힌 듯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그는 일어서자 막대기를 잡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털썩 의자에 기대어 덜덜 떨기 시작했다. 얼굴은 마치 송장 같았다.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사실 말이지 나는 이 사나이에게 동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아니 하고 디팡은 다정하게 말했다. 그다지 떨 필요는 없어요. 정말 해를 끼칠 마음은 뒤클 만큼도 없으니까. 신사로서 프랑스인으로서 맹세하지만 그럴 생각은 전혀 없소. 당신이 모르고 거리의 흉악 범죄 하수인이 아님은 잘 알고 있소. 그러나 그 일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해도 소용없소. 이만큼 말했으니 이제 당신도 알았으리라 생각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정보망을 갖고 있단 말이오. 도무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만큼 말이오. 요컨대 사건이 이렇게 되어 있어. 당신이 좋아서 한 일은 하나도 없소. 즉 죄가 될 만한 일은 못 하나 저지르지 않았소. 도둑질도 하지 않았소. 벌받지 않고 물건을 훔칠 수 있었는데도 말이오. 감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요. 감출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나 당신은 알고 있는 것을 모조리 자백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건 명예 문제요. 당신이 범인을 지력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죄 때문에 지금 한 사람의 무고한 사나이가 감금되어 있는 거요. 디팡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 선원은 꽤 마음의 평온을 회복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초의 대담한 태도는 완전히 어디론지 사라지고 말았다. 제기를 하고 잠시 있다가 사나이는 말했다. 말하죠.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건 모조리.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의 절반도 믿지 못하실 겁니다. 믿어주시길 바란다면 제가 어리석은 놈이겠죠. 하지만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 때문에 죽는다 해도 좋으니 속 시원히 털어놓겠습니다. 사나이가 말한 것을 요약하면 이러했다. 그는 최근 인도네시아를 항해하고 돌아왔다. 그는 어느 일행과 보르네오에 상륙하여 오지까지 노래를 겸한 탐험에 나섰다. 그와 또 한 사람의 친구와 둘이서 그 오랑우탄을 잡았다. 그런데 그 친구가 죽었으므로 자연히 이 짐승은 혼자만의 것이 되었다. 귀향 도중 이 포획물이 이따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흉포성을 발휘하여 아주 애를 먹었는데 그럭저럭 무사히 파리의 자택까지 끌어올 수 있었다. 근처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눈으로 보이게 되는 것은 싫었으므로 그는 고심해서 오랑우탄을 숨겨두고 그놈이 선상에서 발에 가시가 박혀 생긴 상처가 나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결국 팔아치울 심산이었다. 살인사건이 있던 날 밤이라기보다는 아침 선원 동료들과 한바탕 마시고 난 뒤 귀가해보니 그 짐승이 그의 침실에 있지 않는가. 옆에 작은 방에 꼭 가두어두었는데 그걸 부수고 침실에 들어왔던 것이다. 면도칼을 손에 쥐고 얼굴 전체가 비누거품 투성이 되어 거울 앞에 앉아 수염을 깎으려는 심산인 모양이었다. 주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전부터 옆방 열쇠 구멍에서 엿보고 있었던 모양이다. 이러한 위험한 도구가 이런 흉포하고 더구나 그것을 교묘히 다룰 수 있는
동물의 수중에 있는 것을 보고 사나이는 아주 놀라 잠시 동안은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 하나 이 짐승이 아무리 사납게 날뛸 때에도 평소 휘초리를 사용하면 온순해졌으므로 이번에도 그 수를 쓰기로 했다. 그런데 휘초리를 보자 오랑우탄은 방문에서 뛰어나가 계단으로 뛰어내려가 공교롭게도 열려있던 한 창문으로 해서 밖으로 달아나고 말았다. 이 프랑스인은 초조한 마음으로 열심히 뒤를 쫓았다. 그 짐승은 여전히 면도칼을 손에 쥔 채 이따금 멈춰서서 추적자에게 어서 오란 듯이 손짓하며 잡힐 듯 하면 또 달아났다.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기만 했다. 때는 이미 오전 3시, 한길은 고요히 잠들고 있었다. 모르구거리 뒤쪽 샛길에 접어들었을 때 이 쫓기고 있던 짐승은 마담 레스파네의 집 4층 방에 열려있는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다. 건물에 다가가서 피레침을 발견하여 믿기지 않을 정도의 민첩한 동작으로 기어올라 벽에 딱 들러붙을 정도로 활짝 열려진 페라드를 붙잡고 그것에 매달려 그 반동을 이용하여 직접 침대에 헤드보드에 있는 데 뛰어들었다. 이 놀라운 고개의 소요시간이 1분도 되지 않았다. 오랑우탄이 방 안으로 사라지자 페라드는 반동으로 또 열렸다. 선호는 한편 안심하기도 했으나 난처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안심한 것은 이번에야말로 틀림없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 그것도 그놈이 보기 좋게 뛰어든 올가미에서 도망치는 길은 피레침 위에는 우선 없고 거기를 내려올 때 잡으면 되리라는 계산이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집안에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큰 걱정이 됐다. 그것을 생각한 선원은 안절부절 못하고 계속 짐승을 쫓았다. 피레침을 오르는 것은 특히 선원에게 있어서는 쉬운 일이었다. 그러나 왼쪽 멀리의 창문을 엿볼 수 있는 높이까지 올라갔을 때 그의 움직임은 뚝 멈췄다. 몸을 앞으로 해서 실내를 힐끗 살펴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힐끗 보기만 하고는 공포에 질린 나머지 손에 힘이 빠져 자칫하면 떨어질 뻔했다. 모르구거리 주민의 잠을 깨운 그 무서운 위침소리가 밤의 고요를 깨뜨린 것은 그때였다. 마담 레스파네와 딸은 나이트가운을 걸치고 앞에서 서술한 철제 금고를 방바닥 복판에 꺼내어 서류 정리를 하고 있는 듯했다. 금고는 열려지고 그 안의 물건은 바로 곁에 방바닥 위에 놓여져 있었다. 희생자들은 창을 등지고 앉아 있었던 모양이다. 짐승이 침입해서 위침소리가 나기까지의 시간의 경과에서 곧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페라드가 타닥거리는 소리도 바람 탓으로만 여기고 마음에 두지 않았을 것이다. 선원이 엿보았을 때는 거대한 짐승은 마담 레스파네의 머리털, 갓 비순지라 풀어내려져 있었다. 그 머리털을 쥐고 이발사가 하듯이 면도칼을 그녀의 면전에서 휘두르고 있었다. 딸은 쓰러져 있어 꼼짝도 하지 않는다. 실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노부인이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치고 있었으므로 그동안의 머리털이 뽑히었다. 오랑우탄도 처음에는 별로 아기가 없었겠지만 마침내 정말로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 강력한 칼을 힘껏 한 번 휘두르자 그녀의 머리는 거의 몸통에서 떨어져 나갔다. 피를 보고 짐승의 분노는 광기로 변하여 불타올랐다. 이빨을 갈고 눈에서 불을 내뿜으며 딸의 몸에 덮쳐 그 무서운 손톱을 딸의 목에 깊이 박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놓으려 하지 않았다. 이때 그놈의 말똥말똥한 광포한 눈이 침대 머리쪽에 향했다. 그 위쪽에 공포에 질린 주인의 얼굴이 힐끗 보였다. 짐승은 공포의 희초리 생각을 아직 잊지 못했는지 순간 그 분노가 공포로 변했다. 매를 맞을 만한 짓을 했다고 알아채고 피비린내 나는 행위를 얼버무리려고 생각했는지 이 짐승은 광난 상태로 방 안을 날뛰고 돌아다니며 그동안 가구를 팽개치고 두들겨 부수고 침대에서는 친구를 마구 잡아 끌어냈다. 결국에는 우선 딸의 상체를 움켜쥐고 그때 발견된 채로의 모양으로 굴뚝세게 박아놓고 그리고는 노부인의 시체를 붙잡아 곧장 창문에서 거꾸로 내던졌다. 짐승이 마구 찢어진 시체를 안고 창문에 다가갔을 때 선원은 혼비백산하여 피레침 쪽에 피신하고 그 뒤는 내려간다기보다는 미끄러지듯이 떨어져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도망쳐 돌아왔다. 이 흉행 결과를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 있었으므로 오랑우탄의 운명 따위는 전혀 염두에 없었다. 일행이 계단에서 들었던 말이라는 것은 이 짐승의 악귀 같은 고함소리에 뒤섞인 프랑스인의 공포와 경악의 외침소리였던 것이다. 이 이상에 덧붙일 것은 거의 없다. 오랑우탄은 그 방문이 부서지기 직전 피레침을 따라 도망쳤을 것이다. 창문을 빠져나와 이어 닫고 갔음이 틀림없다. 이 오랑우탄은 그 소유주 자신의 손으로 포획되어 자르댕 데 플랑테이 동물원에 상당한 고가로 인수되었다. 경시청 총감실에서 우리가 일체의 사정을 지팡의 설명과 더불어 이야기하자 르몽은 즉각 석방되었다.
총감은 나의 친구에게 호의를 품고는 있었으나 사건이 이러한 결말이 된 것이 역시 불쾌했던지 분함을 감출 길 없어 쓸데없는 참견은 금물이란 따위의 싫은 소리를 한두 마디 내꺼렸다. 내버려둬 하고 디팡은 말했다. 그는 그러한 싫은 소리에 대답할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마음대로 떠들라지. 그래서 속이 풀린다면 그쪽 씨름판에서 그쪽을 지게 했으니 이쪽은 만족이야. 하나 그 작자가 사건 해결에 실패한 것은 작자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깊이가 모자랐던 것뿐이야. 그 경시총감이란 작자는 실은 좀 생각이 지나치게 노련한 것이 오히려 얕은 생각을 낳은 거야. 작자의 지혜에는 수술이 결여되어 있는 거야. 신화에 나오는 도둑의 여신 라베르나의 그림같이 머리만 있고 몸은 없든가, 그렇지 않으면 생선 대구 모양 머리와 어깨뿐이든가. 그건 그렇다 치고 아무튼 그는 좋은 사나이야. 특히 작자가 아무렇지 않은 것을 뻔뻔스럽게 거드름을 피우며 말에 치우는 폼이 좋단 말이야. 그런 수완으로, 즉 있는 것을 부정하고 없는 것을 설명하는 수완을 갖고 준민하다는 평성을 얻고 있으니 말이야.